전자 양반의 문제는 이것은 이제 노비가 늘어나는 문제고,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노비 해방을 위해서 노비의 감소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층별 사유재산의 확충과 그것이 가진 관련의 문제를 한번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김근태 선생님도 이제 제주도 노비 이야기를 했지만, 노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평민이 되어서 나중에 양반 흉내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양반 흉내 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었을 때 이게 이제 근대 사회로까지 이어졌었을 때 이제 사실 어떤 출생으로부터 획득되었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계층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노비들의 해방, 그러니까 노비와 일반 양인들 간의 경계가 크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층 양인들과 시골의 일반적인 이제 양반들 사이의 경계도 상당히 이제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만들어 놨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결과물로 보면 양반들이 만들어 놨던 문화를 다른 이제 계층들이 모방하거나 향유하는데 걸리는 속도를 보면, 어쨌든 뭐 양반들의 세자나 중인들, 그다음에 이제 상층 평민들이 거기에서 접근하고, 나머지 평민들, 그다음에 이제 노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거기서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속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그러니까 양반들의 동성촌락을, 평민들이 동성촌락을 만드는 시간하고, 노비에서부터 해방되었던 집단들이 이제 양민화되어서 동성촌락을 만드는데 그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비가 해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도대체 이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어떤 이제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가, 이거 또 이제 또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고는 뭐 또 근대 사회로 이어지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양민화 과정을 보면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천민들은 아무래도 양민화되는 과정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갖고 있는 현재적 의도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김건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경험적 탐구를 하셔가지고 그 조선조 때 그 천민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 여전히 못 사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이런 말씀 아까 하시잖아요. 그런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서 좀 선생님 일반적인 입장과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해본 저는 제주도 공노비에 대해서 이제 독보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뭐 저서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공노비는 상당히 양인하고 가깝다, 뭐 성도 가지고 18세기 중후반 되면 뭐 공노비들의 대부분이 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01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주도 가보니까 18세기 후반에 이미 공노비들이 다 성을 가지고 있고, 사조도 뚜렷하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외조부도 나오고 봉관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방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상당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논문 처음 쓰고 두 번째 논문 준비하는데 권내현 생 책이 나왔어요. 권내현 생 책 보고 내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감도 얻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논문을 제가 쓰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은 제주도의 종족 공동체가 매우 약한 걸로 최재석 선생님 필드워크에서 나온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종족 공동체가 약할까? 현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 철학 사회에 150년간 이렇게 훑어내려왔는데, 저는 결론 그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후손들 국가가 직역을 강력하게 수치를 하게 되면 제주도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호와 앵두새 중심으로 부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직역 관리가 매우 철저해요. 1880년대 전반까지요. 그런 사회에서 혈연적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 후생도 많았고 공급이가 보니까 하여튼 그런 사이에서는 너와 나가 피를 나누는 것 이전에 현실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의 고민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매우 발달이 더됐다. 이런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글은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아주 안동 지방을 잡아가지고 1910년대 마을별로 1910년대 토지 소유 규모를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토지 없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 가면 왜 풀은지를 잡아내지 못하니까 매우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토지를 가진 사람들만을 비교해 보면은 유명한 동성촌락이나 그 지역에서 누구나 봐도 알고 있는 그 상촌이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당연히 그 사람 조상들의 내력을 가지고 마을을 다 구별하고 서로가 그걸 알고 있고 서로가 인정하고 괜히 이렇게 반촌 사람들 보면 인촌 사람들이 기주고 하고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만 늘상 하는 게 안목이 다르다. 사실도 다르거든요. 가보면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하고 문화라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해방된 이후 110년, 120년 후까지를 쭉 그 이전부터 한 150년 이상 8대 정도가 이렇게 추적이 되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노비에서 해방됐지만은 그 후손들의 대다수는 제주도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도 목자역이 있어요. 목자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충정이 되고 그에 준하는. 그래서 아주 느리게 이렇게 직역을 상승해가고 제주도의 전반적인 문화는 19세기 되면 자료를 기술 자료를 제주도 사람들이 남긴 자료를 읽어보면 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우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거기에 차정되면은 외자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단적으로 거기서 개인적으로 한두 명은 이렇게 벗어나서 중층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지만은 유학이라는 직역이 1880년대 가면 제주도에 남발이 되거든요. 지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노비 후손들은 거의 못 가져요. 그 유학이라는. 그러니까 집단적인 기억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걸 저는 제주도를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인적인 사례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개인적인 사례를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재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양인 하층이나 일반 군역을 지는 사람들 후손들보다가 재산은 좀 많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뚜렷한 차별이 있고 그 차별이 오늘날 제주도에 가면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대동사회를 구현했기 때문에 신분적 차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공부를 하시는 연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아픈 기억을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의도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오늘날 제주도 문화로 됐던 게 아닌가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올란드 페로슨도 사유재산을 갖는다고 그게 이제 노예신분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그 노예라는 신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 아argument를 전개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노예 연구를 할 때 아까 말씀주신 문화